어느덧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가 제 7강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페르시아와 성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 어느 나라 했었죠 지금까지? 처음에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여기까지 하고 오늘 페르시아까지 하면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한번 정리한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통해서는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런 것들을 보았고요, 그죠? 아수르를 통해서는 열왕기 상하,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았고, 우리가 바벨론을 통해서는 남유대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하고 다음 주에 볼 페르시아를 통해서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민들의 삶을 청산하고 다시 유대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려 합니다. 그럼 거기까지 하면은 구약 성경을 이제 쭉 한번 우리가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정도만 해도 어디 가서 이야기해도 그것도 몰라? 할 정도의 놀라운 실력들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돌아오게 되는 것.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오는 포로 귀환 자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한국에 그런 표현가 있더라고요.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표어가 있더라고요.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이 그냥 한국 땅 하나로만 있으면 아무런 존재의 그 의미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나 세계 속에서의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위대하구나, 대단하구나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민족이 그 유대 민족만 달랑 떼어놓으면 그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셨는지, 인도하셨는지 그 역사를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과 백성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타이틀의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제 7강이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어서 새로운 각오로 하자는 의미로 제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서론으로요, 페르시아 제국과 구약 7권의 성경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려 합니다. 강남에 가면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삼성역 테헤란로가 있는데 원래는 거기가 삼릉로라 그랬답니다. 그랬는데 1977년도에 이란의 테헤란 시장이 방문하는 것을 기념해서 테헤란로로 바꿨다고 합니다. 한국에 워싱턴로도 없는데 북경로도 없는데 테헤란로가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란하고 친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럴 것 같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오늘날은 이란이라는 거죠. 이란이 오늘날 페르시아고, 바벨론은 어디라 그랬습니까? 이라크. 그래서 늘 이라크하고 이란은 싸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관계 때부터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페르시아 제국과 관련된 성경이 7권 있는데 거기 보면 다니엘,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7권이 이제 페르시아의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에스라서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에는 그 제1차 포로 귀환과 제2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느헤미야는 이제 3차 포로 귀환의 내용이 담겨 있고, 그러니까 포로 귀환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에스라서를 중심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 보시고, 성경 다니엘서는 무슨 내용이었냐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관, 선지자, 바벨론 제국에도 있었고 페르시아 제국에도 있었고, 그다음 학개, 스가랴는 1차 귀환 때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다가 주변 사람들 때문에 중단되었을 때
다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라고 격려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서가 거기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는 2차 귀환의 지도자, 학사요, 지도자죠. 우리가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은 보통 우리가 전도사님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제 캐톨릭 신학대학에 다니는 그런 신학생들에게는 학사님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갔더니 저랑 같이 이제 군대 동기가 있었는데 신병 갓 이병 달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죠. 그런데 저희 부대 단장님이 계신데 원스타였습니다. 원스타였는데 신병들이 훈련하는 곳으로 오신 거예요. 오시더니 그 제 친구한테 딱 오더니 학사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더라고요. 캐톨릭 신자였는데 그만큼 이렇게 그 존경하는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저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지는데 학사란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누구였죠? 원래는 페르시아의 총독이었죠. 그죠? 총독이었다가 이제 포로로 3차 포로 귀환자들을 인도해서 오게 되었고, 말라기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유대 백성들을 페르시아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끔 했는데,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고 있는 내용이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내용 가운데 이제 페르시아 총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끝으로 이제 구약 성경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의 끝이 이제 페르시아 역사까지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의 마지막까지는 이제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의 내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까지 보게 되고요. 그 글씨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천하를 호령하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줍니다.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라 1장에서 4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그들의 성전 재건을 중단한 채 16여의 세월을 보내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 건축의 중요성을 외치게 하십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도움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에스라 5장과 6장에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40년 후에 페르시아에서는 에스더에 기록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후로 에스라가 2차로 귀환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 이야기가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에스라가 귀환한 지 약 13년쯤 후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꿈을 안고 3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합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건축이었죠. 그죠? 근데 3차 포로 귀환자들의 목적은 성벽 재건의 목적을 갖고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박스 출 페르시아 사건의 제가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았습니다. 1차 귀환은 인솔자는 총독 수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 예수하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인원 한 5만 명 정도,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1대 왕이라 할 수 있죠. 고레스 왕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제가 왔는데 성전 재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그 내용은 조금 있다가 왜 못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되자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성전 재건에 동참하자라고 합니다. 성전 재건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후에 이제 에스더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 이야기는 아하수에로 왕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제사장 에스라가 오는 내용이고 율법 교육을 하게 되고 아닥사스다 왕 때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3차 귀환은 총독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오게 되고, 그것도 아닥사스다 왕 때, 그리고 내용은 느헤미야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네, 넘어가세요. 그럼 두 번째, 페르시아 제국 1. 메대와 바사. 우리가 저를 보시면 성경에 보면 메대와 바사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죠? 메대와 바사가 결국 뭐냐면 그리스에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뭐 이런 주변 그런 작은 국가들이 모여서 한 그리스라는 국가를 만들었듯이 이제 페르시아에도 여러 작은 그런 소국가들이 있었는데 그 국가들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영향력이 있던 국가가 바로 메대와 바사라는 거죠. 사실은 메대와 바사가 3000년의 역사를 BC 3000년부터 시작된 나라였지만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메대가 바사를 지배하는 구조로 그렇게 갖고 있었죠. 그랬다가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바사가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메대를 정복하고 이제 통합 페르시아의 그가 통치자가 되는,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 그 아버지로 불리는 그런 고레스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등장이 사실은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길지만 고레스 왕이 어떻게 등장해 되었는지를 쭉 적어 놓았는데요. 보시면 페르시아가 아직 통일되기 전에 메대와 바사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메대의 왕이었던 아스티아게스에게는 만나데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스티아게스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딸 만다네가 소변을 누웠는데 전 도시가 물에 잠기는 그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꿈 해몽가들에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물어보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꿈 해몽을 이렇게 합니다. 만다게가 낳은 아이가 아스티아게스를 반역하고 결국은 아시아 전체를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아스티아게스가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만다네의 남편을 메대인들 중에서 고르지 않고 페르시아인 중에서도 가장 하류층에 있는 캄비세스라는 사람을 뽑아서 그 만다네의 남편으로 사위로 삼아서 결혼을 시키죠. 근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또 이 아스티아케스가 또 꿈을 꾸었는데 더 해괴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더 안 좋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딸이 낳은 아들을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가 신복으로 여겼던 하르파고스라는 자에게 그 딸이 아들을 놓으면 죽여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하르파고스가 이 만다게가 아들을 놓았지만 차마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그 낳은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산속에 있는 그 소를 치는 소치기 그 내외에게 데려다 줍니다. 마침 그때 소치기 내외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왕자였다라고 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다네가 낳았던 그 왕자는 그 소치기의 아이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간 흘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소치기의 아들로 자랐던 그 아이가 동네 이제 아이들과 같이 놀이를 하다가 싸움이 났습니다. 싸움이 났는데 누구를 건드렸냐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이렇게 두들겨 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나가지고는 그걸 이제 왕에게 잃은 거예요. 왕이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 억울합니다. 라는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그 소치기의 아들로 자랐던 그 만다네의 아들이 이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책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아스티아게스 왕이 그 꼬마 아이를 보는 순간 자신의 핏줄이라고 땡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탁 보고 알고는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만저만 해가지고 된 것을 알아가지고 너무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손주를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그 원래 엄마였던 페르시아로 떠났던 그 만다네에게 보내게 됩니다. 보내는 것까지 좋았는데 이 왕이 그
그 아이를 원래 죽이라고 부탁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이름이 하르파고스. 그 사람의 죄는 용서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하르파고스의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르파고스가 그 왕에 대한 원한이 쌓이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하르파고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아스티아게스를 죽이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그 소치기의 아들로 자랐던 만단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왕이 다시 말하면 고레스 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스티아게스의 꿈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가운데 이 고레스 왕이 이제 메데와 바사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레스 왕이 그 29년간 재위하면서 가장 영토를 넓게 확장시키고 왕성하게 그렇게 했던 그런 왕이었죠. 고레스는 메데와 바사를 통합하여 29년간 재위하면서 리디아, 아수르, 바벨론 등을 정복하여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3. 페르시아 제국 38페이지에 보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은 잔인하고 폭력적인 지배 방법을 지향하고 오히려 피정복민들에게 일정 범위의 자유를 주는 유화정책, 관용정책을 베풉니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바벨론의 정책과는 반대였잖아요. 바벨론은 어떻게 했죠? 정복한 곳에 유능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가서 바벨론 제국을 왕성하게 세우면 자신들은 그 제국이 영원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고레스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화 정책과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일단 39페이지 먼저 볼까요? 39페이지 39페이지를 먼저 갈게요. 39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고레스 왕의 조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이제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고레스 왕이 생각보다 바벨론 제국의 경제 상태가 좋지 못한 이유가 바벨론 제국의 중앙 집중화 정책이었다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점령한 나라의 인재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끌고 와 바벨론 제국을 강성하게 만드는데 그 고급 인력을 동원했습니다. 우리도 아시죠? 그러니까 유대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겨우 농사를 지을 만한 사람만 남겨놓고는 다 바벨론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예루살렘 유대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으로 조공을 바치고 바벨론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런 정복한 나라들이 점점 쇠퇴해져 가니까 세금이 거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속된 말로 빚 좋은 개살구처럼 나라는 강성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았지만 이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보니까 이 재정 상태는 형편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이 중앙 집중화를 시켜가지고 그랬구나. 그래서 고레스 왕이 취한 게 뭐냐면 포로로 잡혔던 백성들을 다시 각자의 나라들로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고레스가 이제 유대 백성들을 돌려보내게끔 하는 그러한 계기가 생긴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시 앞으로 와서 38페이지 중간에 보면 유화정책, 관용정책을 베풀어서 이제 바벨론 포로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의 페르시아가 겪게 된 그러한 안전 부분은 뭐냐면 페르시아 고유의 문화가 없게 되고 페르시아는 각 여러 나라의 그러한 문화들을 혼합하는 혼합적인 문화가 이렇게 바탕을 깔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만의 문화가 사라지고 여러 주변국들의 혼합된 문화가 번성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고레스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린
캄비세스 2세가 뚜렷한 후계자를 남기지 않고 사망하자 페르시아의 정치 지도자 7인 중에 선출된 다리오가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가 페르시아의 찬란한 전성기였습니다. 든든한 제국의 안정을 기반으로 페르시아는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펼칩니다. 자기들의 영토와 지배 범위를 마게도니아, 즉 유럽까지 넓히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그리스 본토를 침략하러 갔다가 실패합니다. 다리오 왕의 뒤를 이어 제2에 오른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의 남편, 이미 아하수에로입니다. 다시 그리스를 공격하지만 또다시 참패함으로 페르시아의 유럽 정복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는군요. 그러니까 거기 페르시아 정복군이 이제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에 스파르타라는 그런 이제 방어하는 그 스파르타의 왕이 우리가 저 페르시아를 막으러 갑시다라고 하는데 아무도 막으러 같이 동조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테나나 이런 주변국들은. 그래서 페르시아 그 스파르타 왕의 신복들 정예군 300명만 이끌고 그 페르시아 군들을 맞으러 갑니다. 페르시아군 70만 명을 맞으러 가는 거죠. 그런데 그 300명의 처절한 그 전투를 통해서 페르시아군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고 결국 그것을 보면서 이제 그리스의 모든 군사들이 응집돼 가지고 결국은 페르시아 70만을 물리치는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페르시아 그 군대의 왕이 나오는데 막 이상하게 막 그려가지고 나오는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제 오늘 가시면 영화 한번 받아보세요. DVD 보시면 굉장히 잔인합니다. 잔인한데 남성들이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그 배경이 된 것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페르시아를 보기 위해서는 페르시아가 치루었던 주요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 전쟁들을 알아야 페르시아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한 전쟁이 뭐냐면 페르시아와 리디아의 전쟁입니다. 리디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 리디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터키 리디아를 정복함으로 그가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되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BC 3000년대부터 사람들이 살아온 오랜 역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페르시아는 시장도 없고 사치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부자 나라가 되기 시작한 것은 리디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리디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당시 리디아는 사금으로 아주 유명하였고 나라 전체가 활발한 무역으로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이후에 고레스는 리디아의 부를 기반으로 군 자금을 확보하게 되고 고대 근동의 새로운 주인이 되기 위한 정복 전쟁을 치루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리디아 전쟁의 결과가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뭐냐면 페르시아가 정복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 자금을 확보가 되었다는 거죠. 이 리디아를 정복함으로. 두 번째 뭐냐면 이 리디아가 터키가 리디아가 정복하고 있던 나라 가운데 그 작은 나라들이 뭐냐면 그리스 계통의 작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리디아를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의 작은 주변 나라들도 같이 식민지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식민지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하게 되긴 하죠.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때 리디아 왕이 누구였냐면 크로이소스였습니다. 크로이소스 왕이었는데 고레스 왕이 침공하자 굳게 또 리디아 성을 닫습니다. 성을 닫았습니다. 그 당시 주변 강대국들의 성들은 모두가 견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디아 나라의 그 사르디스 성도 역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감히 공성전을 치르지 못할 만큼
견고한 성이었는데 성 주변을 둘러싸고 싼 지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사르디스 성 안에 있던 그 리디아 군사 한 명이 자신의 투구를 성 밖으로 떨어뜨렸는데 그 투구를 몰래 주스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직접 그걸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풀어서 저 군사가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르디스 성에 보니까 성이 쌓여져 있지만 험한 곳에는 산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성벽이 쌓여 있지 않았다 그럽니다. 근데 그 성을 그 산을 비스듬히 걸어서 이렇게 성벽을 싹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는 페르시아 군대들이 정예병들이 그 산을 타고는 그 성을 넘어서 성문을 열어서 수월하게 그 성을 점령했다는 그러한 야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르디스 성을 정복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고레스 왕이 근데 그 리디아 왕인 크로이소스를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고는 그를 친구처럼 잘 극진히 대접해서 관계가 굉장히 좋았죠. 리디아 성을 그렇게 정복해서 결국은 이제 페르시아가 제국으로서의 꿈을 키우게 되는 그러한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다음 넘겨서 39페이지 페르시아의 바벨론 전쟁.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34페이지 보면 이제 바벨론 성을 침공했는데 바벨론 성도 견고하여서 점령할 수 없었지만 바벨론의 안에 있던 사람들끼리 무슨 갈등이 있었다 그랬죠? 종교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갈등이 있어서 그 왕을 배반한 벨사살 왕을 배반한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줘서 어렵지 않게 바벨론 성을 점령하게 되었죠. 이 바벨론 성을 점령했다는 것은 이제 페르시아가 제국으로서의 이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미가 있는데요.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 뭐냐면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함으로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둘째 뭐냐면 주변국에서 제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는 거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함으로. 셋째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보낼 때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경에 보면 고레스 원년이라고 표현해요. 고레스 원년에 이제 조서를 내려서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고레스 원년이라는 것이 고레스가 처음 왕이 된 첫 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고레스 원년은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후 첫 번째 해. 그러니까 제국의 왕이 된 첫 해. 그래서 고레스 원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페르시아 전쟁과 세 번째는 이집트 정복. 이제 고레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 왜 캄비세스 2세냐면 캄비세스 1세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만다네의 아버지, 만다네 남편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남자를 만다네라는 공주에게 남편을 주었죠. 그죠? 그 남편이 캄비세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그죠? 그러니까 캄비세스 2세 할아버지죠. 고레스 왕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왕이 되어 이집트 정복에 나섭니다. 그때 이집트는 아미시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푸사메니토스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페르시아에 대적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순순히 항복을 받아낸 캄비세스는 다시 정복전쟁을 치르기 위해 나아가려다 본국에서 페르시아 왕을 자처하는 인물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귀국길에 오르다가 그만 이집트에서 죽고 맙니다. 사실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고레스 왕이 죽은 다음에 캄비세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될 때 이 캄비세스가 무슨 일을 했냐면 그의 동생이었던 스메르디스를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되면 동생이 있으면 걸림돌이 될까봐, 혹시 위협이 될까봐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캄비세스가 이집트 점령을 하기 위해 왔는데 페르시아에서 소식이 들리는데 죽였던 스메르디스가 왕이 되었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된 일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이집트를 빠져나가다가 그만 캄비세스가 죽고 말았습니다. 왜 캄비세스가 이스라엘 유대 역사에 중요한가? 뭐냐면 원래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바벨론 포로로 있던 유대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가게 하잖아요. 간 이유가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을 하려고 그랬는데 주변에 있던 주변 사람들이 못하게 말리잖아요. 말리는 방법이 뭐였냐면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왕이시여,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온 이 유대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서 결국에는 페르시아에 대적하기 위해서 성벽을 짓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내려온 것이 뭐냐면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하라라는 그러한 조서가 내려왔어요. 그 사실 아시죠? 그 성전 재건을 중단하라고 내린 왕이 바로 이 캄비세스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이미 죽었고 캄비세스가 왕이 된 그 기간에 이제 편지를 받고는 그 아버지의 그 명을 거역하고 캄비세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막은 왕이 바로 이 캄비세스 왕이에요. 그리고 또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 성벽 재건을 하다가 멈춘 지 16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노력하자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보내서 왕이시여, 여차여차해가지고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캄비세스 왕이 편지를 보내서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번에도 왕 잘 생각하시고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편지를 보냈을 때 그때 돌아온 편지가 뭐냐면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소식을 전한 왕은 누구냐면 다리오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편지를 보낼 때 또 두 번째 보낼 때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아시고 조금 이따가 또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39페이지 중간에 3차에 걸친 페르시아의 그리스 침공, 캄비세스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다리오 왕이 세워집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 캄비세스, 그 다음 캄비세스의 아들이 아니에요. 캄비세스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이끌던 7명의 정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이 다리오 왕이 선정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 때 가장 전성기를 갖게 되었고 다리오 왕이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3차에 걸쳐서 치루어지게 되고요. 1차, 2차 침공은 다리오 왕에 의해서, 3차 침공은 다리오의 아들인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왜 다리오 왕이 그리스를 침공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1차 침공 보시면 BC 492년 다리오 왕의 첫 번째 그리스 침공은 리디아 점령 때 함께 정복했던 그리스계 이오니아인들의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오니아인들을 제압한 다리오 왕이 아테네 마저 정복하기 위해서 전진하지만 제대로 공격 한번 해보지 못하고 심한 폭풍을 만나 페르시아 함대 300여 척이 침몰되고 돌아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디아를 정복할 때 덤으로 리디아가 원래 식민지로 갖고 있었던 그리스계의 그런 주변 나라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주변 나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오니아라는 그런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 그리스계의 이오니아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그 반란을 진압시킵니다. 근데 이 이고니온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이들의 힘만 안 되니까 그리스 본토에 있던 아테네 군사력을 의지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볼 때는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오니아를 정복했지만 그리스 본토를 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그리스 본토로 가는데 그때 폭풍을 만나가지고 페르시아 함대가 거기서 300여 척이 침몰하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 1차 침공이었고요. 2차 침공은 뭐냐면 세월이 흘러가지고 다리오 왕이 더 정렬을 정비해가지고 다시금 이제 그리스를 침공하게 됩니다. 아테네를 침공하는데 이 마라톤이라는 평원에서 아테네 군사들과 전쟁을 치렀는데 여기서 그만 페르시아 군사가 패하고 맙니다. 이때 아테네로 전투에서 승리를 알리기 위해 달리기를 하죠. 얼마나 달렸다고요? 42.195km. 그래서 요 전쟁에서 이겨서 아테네로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달려간 그 길이를 기념해서 우리가 마라톤을 하는 거죠. 마라톤이라는 이름으로 그 달리기를 한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 다리오 왕과의 전쟁에서 일어난 사건이 의미가 이제 마라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3차 침공은 1차, 2차 침공에서 실패한 다리오 왕이 죽자 이제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정복 전쟁을 치러 갑니다. 그러나 역시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하고 마는데 이 살라미스 해전은 저는 뭐 해군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해군 역사상 가장 유명한 4대 해전 중에 하나로 통한다는데 맞습니까, 장로님? 잘 모르겠어요. 예, 다음 주까지 알아오시기 바랍니다. 해군 장교셨는데 모르신다네. 큰일 났네.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4대 해전 가운데 하나로 유명한 그런 해전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사실은 그 역사를 오래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 그리스를 정복하고자 하는 1차, 2차, 3차 침공을 통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게 됩니다. 득도 없고요. 이 사건 이후로 점점 페르시아가 쇠퇴해져가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페르시아의 멸망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1차 포로 교환 1. 고레스 왕의 조서. 아까 보았죠. 우리가 고레스 원년은 바벨론 정복 후였다는 겁니다. 넘겨서요. 그 맨 위에 볼게요, 제가요. 이런 상태를 점검한 고레스 왕은 제국 경영의 정책을 지방 분권화로 정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각국의 사람들을 돌려보내 그들의 종교 행위는 민족 문화 차원에서 인정해 주지만 대신 그 이상의 정치 행위는 철저히 차단하면서 제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야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 정책이 왕의 조서로 공포되고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에 살고 있던 포로민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질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역대기서는 누가 썼다 그랬죠? 역대기. 우리 하나님 까먹는 은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에스라가 썼어. 에스라가. 왜 에스라가 썼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왔던 그런 이제 포로민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대 민족에 대한 프라우드, 자긍심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대기서에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조금은 부정적인 내용들은 기록하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역대기서의 마지막 내용과 그래서 에스라서의 첫 번째 내용이 같은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뭡니까?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역대기 36장 내용과
또 스가랴, 에스라 1장의 내용이 같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조서를 반포한 후에 이제 고레스 왕은 바벨론 신전에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가게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백성 5만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었습니다. 유대의 총독으로 오는 거죠.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다시피 정책을 지방 분권화 정책을 썼어요. 우리도 예전에 일제시대에 조선 총독부라 그랬나? 총독이 있었잖아요. 총독이 와서 이렇게 다스렸는데 사실은 그 총독은 누구였냐면 본토 사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총독을 해야 맞다는 거죠. 그런데 고레스 왕은 스룹바벨이라는 유대인을 유대의 총독으로, 그만큼 각 나라마다의 그런 것들을 많은 자유를 주었다는 것을 이 사실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고레스 왕은 자기 나름대로 자신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부를 세우고 안정적으로 정치하기 위해서 조서를 써서 그 각 나라 백성들, 포로로 왔던 백성들을 돌려보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아는 것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세계 속의 한국을 얘기했듯이 세계 속의 유대의 민족을 이해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딱 떨어져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우리 상황 가운데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있음을 우리가 어느덧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무슨 일을 경험하고 되어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책임져 주심에 대한 확신과 고백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확신 가운데 이제 제1차 포로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총독으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그 다음 해부터 시작했는데 성전 재건이 막히게 됩니다. 왜 막히게 되냐면 그 당시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했던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그렇죠.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인. 그런데 사실 그 당시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순수 유대 일통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같이 짓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럴 때 남유다로 예루살렘에 있던 그 포로 귀환민들이 우리끼리 짓겠다, 우리가 짓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왔던 그 이방 사람들이 삐진 거예요. 삐져가지고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 편지 보낸 그 왕이 누구라 그랬죠? 아까 캄비세스 왕이라고 그랬죠. 캄비세스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못하게끔 막은 거죠. 막아서 점점 사기를 잃게 된 재건 세대는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맙니다. 제가 그 박스에 있는 문제 제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방 민족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해보니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욕적으로 하려던 일마저 막히게 되자 하나님에 대한 열의가 금방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서 내가 먼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학계 선지자가 그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꾸짖을 때 뭐라고 꾸짖습니까? 너희들이 어찌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집을 짓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만
그렇게 행하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지만 자신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게 되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다가 일이 되지 않자 그저 내가 먹고 사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통해서 어리석은 자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선지자들이 학개 선지자이고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학개 선지자는 뭐냐면, 이방 민족들의 방해로 멈춘 성전 건축이 기초만 놓인 채 16년째 멈춰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한 채 농사를 지어도 안 되고 장사를 해도 안 되고 결과가 시원치 않자 한숨과 불평만 내뱉고 있을 때 학개 선지자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주변 상황만 탓하고 성전 건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백성의 잘못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죠.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 핵심이 뭐냐면 성전 재건이지만 더 나아가서 핵심은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선순위 회복이었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비록 성전 건축이 외부인들의 방해로 잠시 지연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와 위로를 해주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겠다고 격려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니까 또 이제 주변 아수르 포로로 끌려왔던 그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죠. 예전처럼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리오 왕이 생각한 거예요. 똑같은 일이 두 번째 이렇게 오게 되니까 정말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궁금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 보고 좀 알아봐라.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알아보았더니 그 박스 보시면 다리오 왕의 조서. 다리오 왕은 16년 전에 이미 왕이 드린 명령에 또다시 같은 사안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 검토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 어떻게 된 일인지 살피게 하고 결국 메레도 아메다 궁성에서 한 권의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한 다리오는 다시 조서를 내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다시 명령합니다. 그 찾았던 두루마리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 포로들을 보내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그 금액까지도, 돈까지도, 자금까지도 다 지원해 주라는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는 이제 다리오 왕이 그 모든 재료와 자금도 함께 지원해 주라고 그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성전을 못 짓도록 방해하던 사람들이 다리오 왕의 편지를 보고는 놀래가지고 서로 도와주겠다고 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감격스럽게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됩니다. 물론 솔로몬의 성전의 그 모양에는 비교할 바가 못 되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어쨌든 간에 다시금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은 3번 지어집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었던 포로 귀환자들이 만들었던 성전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성전은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명 말하는 무슨 성전이죠? 네? 그렇지.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뭐냐면 이제 페르시아의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이 성전이 지었지만 그렇게 규모 있게 또 이렇게 견고하게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지어졌지만 굉장히 부실해서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유대를 통치하면서 그 유대 민족들의 선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리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다시 재건축일 수 있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헤롯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은 3번, 솔로몬, 오늘 읽은 포로 귀환 자들의 성전, 헤롯 성전, 세 번에 걸쳐서 지어지게 되고, 그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침공 때 무너집니다. 그죠? 헤롯 성전은 언제 무너집니까? 로마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영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고난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의 목적을 가지고 왔지만 그들이 닥친 고난이 생겨나자 그만 포기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 속에서 허락하시는 삶의 모습 가운데, 맡기신 사명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좌절하거나 때로는 낙심되거나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경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고난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서 그냥 자신들의 삶에 등 따시고 배부른 일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자신이 농사를 짓는 일에 관심을 가졌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7강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다음에 2차, 3차 포로 귀환의 모습들, 그리고 페르시아의 멸망의 모습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